네, 지난달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공부를 빠뜨렸던 대전 초등학교 김하늘 양 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교사의 신상이 오늘 공개 결정이 돼서 현재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사건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2월 10일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돌봄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기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을 했고요. 본인도 자해를 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범인이 중환자실 수술을 받는 관계로 사건 발생 25일이 지나서야 3월 7일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오전 대전광역시 경찰청에 범인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범인의 나이는 48세, 이름은 명재환입니다. 경찰은 어제인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범인 명재환도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라는 의사를 표했다고 하고요. 이 범행 자체를 그럼 인정한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계획 범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저희가 이슈편에서 살펴봤듯이 경찰이 몇 가지 계획 범행의 정황을 파악했다. 심지어 포렌식, 집의 컴퓨터, 그리고 학교 컴퓨터, 휴대폰 등을 통해서 수일 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범행 도구와 과거에 발생했던 살인 기사를 검색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은 이 계획 범죄라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 가지고 오는 효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자가 특정한 범죄에 대한 어떤 구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각조각난 계획적인 어떤 편린들을 쓴다는 것도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그냥 이 앞에 배치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계획이겠지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학적인 의미에서 범죄의 측면에서의 계획과 심리적으로 취약한, 특히 이게 정신질환인지 아니면은 성격적 장애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그 편린적인 형태의 계획성은 완전히 다른 건데, 사실은 경찰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하죠. 아주 사악하지만 효과적인 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이 특정 김하늘 양 혹은 학생을 특정한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이것이 그 과정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한 과정들이었는지를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거를 판사도 그렇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한 것과 범죄에 대한 것은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늘이 죽이려고 이것도 했겠지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범인은 분명히 뭘 하려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사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거는 하늘이 아닌 다른 아이도, 아니면 하늘이가 아닌 어떤 동물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뭐든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인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건 범죄의 전체적인 측면이고, 수사에서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고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 갖다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방용품 흉기 구입, 그다음에 살인사건 기사는 다른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했다는 건 그 이전 얘기고, 네. 범행 당일날 흉기 구입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 사건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결이 되지만 이전에 뭘 검색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뭘 검색했다는 연결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를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분명히 하늘이를 죽이려는 계획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합집합과 안에 있는 작은 요소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기존의 진술에 의하면은 어떤 아이든 마지막으로
걸린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어떤 의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김하늘 양을 특정한 그 아이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성으로 종합해서 이것들을 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위의 합집합이다. 이 정도로 그렇죠. 네, 정리를 예. 하고 이 범인 명재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크게 웃어서 병원 의료진을 당황시켰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현재 그 경찰 입장에서는 명 씨의 정신 상태 혹은 심리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판단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상 공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그렇게 이 범죄가 이 사람이 심신미약인지 정신적으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 안 된 상태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과거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도 신상 공개는 우리는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신상 공개 위원들의 여러 논의들이 공개가 안 돼요. 왜 공개를 했는가? 지금 이 얘기도 심신미약이든 뭐 그런 거 뭐 다 떠나서 우울증 그다음에 크게 웃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진짜 전문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가? 그 신상 공개 위원들이 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많이 배치를 했고 실은 관련이 없는 거고 다만 그게 신상 공개의 정당성 이것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상태에서 수사와 동시에 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대한 판단이 의학적이든 범죄학적이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을 절대 평가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전문 영역과 범죄의 영역과 교차되거나 벗어나거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사실은 그걸 분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든 과거에 이 사람이 우울증이든 조현병이든 있지만 지금 어떤가에 대한 판단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체포 4일 만에 네. 신상 공개 결정이 됐었는데 앞서 프로파일러 투입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4일 안에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는 뭐 외부적으로는 알려지만 안 했어요. 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이 명재환에 대한 심리 판단은 안 돼 있고 하지만 과거에 저희 강남역에서 2015년에 발생한 강남역 일명 화장실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성민 같은 경우에는 사건 7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심신미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정신 상태랑 관련 없이 조현병이랑 관련 없이 신상 공개 결정이 됐어요. 저희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다 알고 싶죠. 피해자를 이렇게 끔찍하게 만든 얼굴은 왜 공개를 안 하냐? 범인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냐? 얼굴 공개하라라고 항상 그 민의는 들끓고 있는데 사실 어떤 도덕적인 것을 별개로 법적인 잣대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이번 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얼굴, 이름, 나이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SNS상에 신상을 공개하는 사람에게는 법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번 또 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정도의 정보 양만 공개를 하고 이 정도 왜 어떤 이유로 지금 어떤 의도로 공개를 하는 것이냐 신상 정보라는 것이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체계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주 제한적인 특별법 형태로 신상공개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퍼나르거나 그럴 때는 또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대단히 모순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얼굴과 나이 이름만 공개하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들끓는 국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다른 어떤 대안과 어떤 예방책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얼굴 나이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몇 년 전에 무슨 병을 앓았고 그 과정에서 누가 뭘 해서 치료를 거부해가 뭘 내고 장학사가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죠.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퍼센트와 이 사람에 대한 책임도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비한 상태에서 불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한 특정한 개인으로 범죄가 환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전하 교수님이나 다 하고 싶으나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어떤 효용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전지법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사건은 지금 좀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으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후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람의 범죄의 의도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입으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으로 저렇게 위험한 질환이 있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했다는 거, 아니 교사로 그 교단에 쓰게 했다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범죄와 파생된 연결된 제도적인 측면을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범죄는 예방되거나 보완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좀 머리가 많이 심각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범죄다. 당연히 하늘이의 명복을 빌고 당연히 하늘이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범인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건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은 의도로 김하늘 양의 가족분들, 유족분들은 김하늘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범인에 대한 단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해결을 원하신 바에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을 요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회에선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상 공개에 대해서 범인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통쾌함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사실 이제 손가락을 앓히면 끝을 바라보면 범인에게 분노가 쏘이고 그 다음에 좀 해소가 되면은 관심이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하늘 양과 유족들이 바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관심을 저희가 지켜보고 제대로 이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성취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재판으로 끝나질 않길 계속해서 김하늘법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원해보는 바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